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있는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면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하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보다 자리가 훨씬 많은데 원칙을 얘기한다. 빡빡해. 예, 예, 빡빡합니다. 저거 건더를 모르면 본 것이 많으면 지난번에 자리가 많이 항상 일정이 되거든요. 모시고 올 때는. 예. 신뢰해야 돼. 예. 신입도 그래. 그 되게 이제 경로 운영하는 데는 안에서 꼭 주민을 좀 내라게. 그럽니까? 신입. 저 원칙주의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얼굴 보고 대충 통하지. 그래. 건더를 몰라 힘이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리랍니다. 5월 4일이 음력으로 3월 15일 네. 민주 오셨던 경암 조광 교수님이 사약 받으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약 받으셨던 날은 아니구나. 그날 하여튼 특수원 그 춘향제 날짜여서 여기서 특수원 관리하고 있는 그 하틀에 뭐 정부에서 그 지체 부자자로 도와서 관리하고 있는 양반도 건강이 좀 나빠가지고 사실상 일정이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군수한테 쫓아가 지원해주라 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옛날 했던 대로 그 5월 4일 날 어떻게 차량을 여기서 강 준비해갖고 뜻대로 모아서 그 능주 가서 거기서 춘향제를 꼭 옛날 지금은 뭐 축서고 뭐다고 도공 있고 말고 의식으로 정성껏 올리고 그리고 그때 그 능주이 모아서 항상 식사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밥 먹고 갈리고 그날 여러 가지 몇 가지 기념사 겸해서 의견들 여러분들 고견들 들어보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어쩌겠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맹자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에 둬야지 형식적으로 급한스럽게 형식 지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 말씀하셨던 것이 중용에 나타나는 또 맹자에 나타나는 그 맹자님 근본 뜻 아닙니까? 제사 뜻이어서 그 뜻을 우리가 한번 모아서 이 새로운 시대에 정함을 살려서 직직이 민본사상을 한번 실천해가 가고 우리 마음속에 다지는 것으로 그분을 모시는 춘향제의 근본 삼았으면 쓰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 일은 오늘 그 조씨 집안에 사실상 저를 도와갖고 그동안에 일을 도와주셨던 조석형 형님이라고 우리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 만나서 대충 하나 잡아가지고 가능하면은 남부대학 조영기 선생님한테 버스 한 대 빌려주라고 할 것이냐 부탁을 하면 빌려주실 것입니다만은 버스 한 대 빌려면 버스 모시고 온 분들 집 처리 문제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이 있으면 조석영님하고 같이 오늘 연락해서 뵙고 다만 우남 선생님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하고 말고 노이 그 100세 가까운 양반이 와갖고 이 상황 속에서 대접받으시라고만 하시려면 안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하려고 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해서 오늘 오후에 그 조석영 선배를 만나 뵈갖고 방향에 관한 얘기 해갖고 아니 짜지면
그 계획을 갖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다음 수요일 날 강의 끝나고 오후에 그날 이제 목요일이니까 5월 4일 목요일 행사에 관한 것을 수요일 날 확실히 확보하고 목요일 날 몇 시까지 여기서 모이자 계획을 세워갖고 확정된 계획은 그때 수요일 날 오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는 얘기 말씀드리고 그 문제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수 예. 예. 수고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자면 이런 이 정도만 유지해 나가는 것도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를 하다가 그냥 설방을 하다가 끝났습니다만 오늘 얘기할 것은 공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키는 오늘 해야 할 것은 지금 여기까지 오면 된다는 거. 네? 8시? 아침에 읽어놓고도 또 이게 시력이 떨어져버리니까 아이 조금만 기다려주니까 해서 다 해봤을 때 임시 문자요? 네, 언제는 95페이지 103페이지 103 3페이지 103페이지 끝에서 셋째 줄 우리 셋째 줄? 예. 문제는 문제는 지금 지난 시간에 103페이지 밑에 셋째 줄 예. 거기 나와 있는 다시 말하면 공자님이 양회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냐 한 분 설명하다가 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지난 시간에 제 기억으로는 103페이지 밑에서 10줄 보면 화이분류라고 하는 것은 화두로 삼아갖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이분류에 관한 것은 오늘 끝난다고 할지라도 화이분류가 적어도 여기 말하자면 이 중흥에 있어서 그 강의라고 하는 문제가 정신적 역량으로서 강의 문제가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총체적인 결론 부분이 말하자면 103페이지 밑에서 10개줄에 나오는 화이분류는 일반 인생의 경계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8개 밑에 떨어져 있는 대로 밑에 3개 줄 되어진 화이분류에 관한 것은 체현대지혜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화현대지에 관한 부분을 오전에 강의 집중적으로 하고 뒤에까지 할 수 있으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은 형님 좀 특별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임에 있어 형님 장어리신 윤전 교장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대해서 오늘 특별 지난 시간에 어떤 구화 선생님 그 결강에 비슷하게 그동안에 노 대선배 학자님께서 마음에 정리해 오셨던 것들을 수없이 많은 글로 쓰셨던 것들을 요약하셔갖고 우리한테 마음 양식이 되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제를 뭘로 대충 잡으시겠습니까? 네. 타산의 생애와 네? 타산의 생애와 업적이 타산 네. 타산의 생애와 타산 선생은 그 업적 지혜 그분이 갖고 있는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어떻게 화합해갖고 모여진 방향에 관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글을 우리 유경 선생님께서 써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들어보려면 제 생각에는 얼른 제 얘기 간단히 끝내놓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 사실상 이것이 이 다산학적 혹은 다산을 통한 민족 화합에 관한 방향에 관한 그동안에 공부하고 수행해 오셨던 우리 윤지원 대형님, 강형님의 인생 경륜에 관한 대강적 설명 시는 오늘 제 1편으로 시작된 것일 뿐이고 그 강의가 끝나갔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다 보면 이제 2편, 3편까지를 이분한테 한번 들어보기를 갖도록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우리 여기 공부하는 우리 가치기상 우리 화담학교라고 어떡합시다. 화담학교 가야 할 민족의 새로운 정기에 관한 발전적 모색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 다음에는 우리 박 선생님 한번 가면 좀 해보죠. 그 다음에 저기 이경수 선생님도 준비해보시고 뭐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경수 선생님도 준비하셔야 해. 그거 조 교수도 생각해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감춰놨던 그 친곡을 다 끄집어 내갖고 천하의 공유물로 만들어내는 이제 자도 우주인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대동 그 마음자로 돌아오는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면 우리 무슨 사실 바라보고 계신데 여기서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들이 대각으로 가는 길 한 걸음씩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오늘 또 잔소리 하다 보면 만 깨까지 볼게 103페이지 밑에 셋째 줄부터 다시 말 화이분류라고 한 것은 공자님이 어려운 처지에 정치 깡패 같은 놈한테서 양화하고 부딪혀갖고 양화를 따뜻거려 가면서도 그 근본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무슨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해가면서도 잠정적으로 상황을 유지해가면서 당신의 고차적인 독선적 자세를 선비적 자세를 지켜오셨던 이 화이분류 해나왔던 자세를 설명한 것을 오늘 설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간이 어쩌다 보니 많이 가버렸습니다만 또 그 맞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한 문장씩을 읽고 설명하고 그리고 문단이 끝나면 한번 다시 요약해보고 하겠습니다. 화이분류는 체견대지혜다. 화이분류를 통해서 큰 우리가 실천해야 할 대지혜니까 작은 지혜가 아니라 전체를 망라해갖고 체현이라고 하니까 다 상관적 연계성을 가지고 문제를 실천해 나가자. 상관 연계성이라는 것은 구체적 문제를 전체적 입장과 관련시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화 같은 정치 깡패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겉으로는 임금 모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기분대로 기염을 통하면 기염 어디까지 올라가나 혼천 하늘까지 오기가 올라갔다 말이야. 그랬던 사람이 속으로 뭐냐 하면 걔 밑에 줄고 있죠. 그러면서 차, 도모, 불교 어떤 짓거리 불교는 반역이란 말이에요. 필요에 따른 정부 뒤집으려고 하는 생각이 불교입니다. 반역까지는 생각하면서 사는 놈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놈하고 공자님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그냥 붙들어잡고 싸움을 안 하면서도 그놈한테 대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제를 하도록 만들어가면서 그 중용 도리를 화이 분류 자기 입장 지키고 그놈도 자기 입장을 못된 짓거리를 못하도록 지키도록 해가면서 어떻게 했던가 하는 이것이 바로 말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의 중용을 실천해왔던 공자님의 고뇌에 찬 중용을 실천에 관한 대지의 실현에 관한 체험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대단한 내용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화이분류는 화이분류 체현, 화이분류 체현 대지에 한다고 하는 것은 뜻이 무엇이냐? 양현이 역견공자, 양현이라는 사람이 공자님을 만나보고자 했다. 뭘라고 만나보고자 했냐? 이것은 만나고자 하는 것은 공자님 끄집어다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자님을 만나보고자 했던 것에 관한 옛날 일 고사에 관해서 시시 대차 흔호적 전석이라. 이것은 말하자면 이 중용 실천에 관한 화이분류에 관한 이 차, 이것에 관한 흔호적 아주 대단히 중요한 재미가 있는 전석 하나의 사례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전석이란 말은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까? 문제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는 바로 이 대성자인 공자님이 정치 깡패하고 만나서도 둘이 안 붙이면서도 서로 간에 지는 지체면 생기고 공자님들을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고 둘이 결정적으로 안 부딪히게 하려고 모순적 충돌을 피해왔던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화는 시 노국 권신 개시적 가신이다. 그 노시에서 개시 그 권신이 삼형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화는 노국 권신인 개시의 가신이다. 가신이란 말은 정책 신분도 하고, 그때는 봉건 체제에 있어서 권력을 잡고 있는 가신 밑에 있는 사람도 그쪽 조직 속에 있는 하나의 벼슬아치와 같은 권력을 받게 됐습니다.
야시 실제 파악 노국 정권적입니다. 그런데도 야는 또 약간 그런데도 이 사람은 실제는 닫지 말라면 양화라는 사람은 실제는 뭐냐면 파악 노국 정권적입니다. 노나라의 정치 권력을 갖고 정치 술수를 쓰고 자빠졌는 음모를 실천해 나가는 정권적 인물이었다.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파악이니까 노나라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실제 인물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깔이 고약해서 기염, 이 훈천, 이 기염이란 말은 성질을 내면 오기를 부린다거나 혹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이 뜨거운 기운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운천, 하늘에까지 뜨거운 기운이 올라갈 정도로 정치 음모를 한다거나 오기가 요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양반하고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기염이 하늘에까지 하늘을 밟을 정도까지 혼란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성질만 정의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위풍당당해서 이 기염 그 위풍이라고 합니다. 위풍이 기세가 등등한 그 속에 깔려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모, 불괴, 못된 짓거리를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뒤집어 보려고 하는 생각이 불괴입니다. 불괴란 말은 정상적인 궤도, 다시 말하면 정치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비불공정한 과정으로 갈 생각을 언제든지 음모를 실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여기서는 도모, 불괴입니다. 못된 짓거리를 할 생각을 항상 음모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당시에는 공자는 제 노국적 명성이 흔대하였고 그때에 있어서 노나라에 계셨던 공자님의 명성은 학자로서나 존경이란다거나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했냐 명성이 흔대 아주 온 세상에 넓혀서 당시에 있어 세상에 유일한 뛰어난 학자고 성자는 공자다. 그렇게 공자가 대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학파 정치 역량은 모든 정치에 해보고자 하는 파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역량이 다 어디였냐면 토상, 파, 공자, 정치, 도, 자기적, 진영 중.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말씀 공자하고 자기표하고 연결을 시켜갖고 공자를 자기표에 끄집어지기도 하고 혹은 자기표를 공자한테 붙여가지고 그 정치 역량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냐 그러면 항상 다 도상, 파, 공자, 정치, 도, 자기적, 진영 중. 그 공자의 명성과 공자의 경륜과 상징을 자기 파벌하고 연결시켜갖고 이용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적 진영하고 공자님을 항상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치와 공자 이용해올 생각을 다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양화도 104페이지 육축을 양화도 야 외에 양화도 정치관 페이지만 뒤에 있으면 철저하게 공자를 이용해갖고 공자하고 자기하고 연이 닿는 것처럼 공자를 끄집어내려고 했다. 그래서 양화도 역시 그 예외가 아니었다. 공자를 이용해갖고 공자하고 접근해서 공자 이름을 빌려오자 했던 것이다. 가시 그런데 그러나 공자는 각 불위 소동 공자가 아무리 꼬신다고 해도 불위 소동 그 사람 꼬심에 넘어가는 바가 움직이는 바가 없었다. 그렇지만 공자는 그런 충동해갖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고 불위 소동 전혀 흔들림이 없고 단지 공자님 하셨던 것이 뭐냐면 용심제가 연구학문 집안에 조용히 앉아서 제가 해서 연구학문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후학을 길러서 이 세상을 발달할 것이냐 하는 연구학문에 대해서만 오로지 마음을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유일철에 양화가 도공자가리 그 하여서 공자가리 그 하니까 공자가 최전에 득지도 지료 소식하였다. 그래서 이 공자님 이용해 먹기 위해서 공자님 점수 달라고 체면 끄집어드리고 공자님 이름 빌리려고 양화를 머리가 쓴 거죠. 그래서 어떤 날에 유이천의 어떤 날에 양화는 도공자가리 그 공자님 계신 집 쪽으로 가려고 집 앞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가리 공자님 집 있는 데 안에 들어가려고 왔다 그 말입니다. 공자님이 제전 미리
지적 득지 그것은 알았어. 그 이놈이 나 이용해갖고 올라고 나한테 뻗잡히고 있을게.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재전 득지로 소식 이놈이 나를 이용해 우리 집 찾아온단다 한 것을 이 정보를 아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타계로 살짝 몸을 피해 버리셨답니다. 타란 말은 피를 탔답니다. 타계로 일단 10시 때까지 딴 데로 몸을 옮겼답니다. 공자님께서는 양화 안 만나려고 살짝 집을 피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도 그런데도 공자님 안 계시더라도 양화는 계획대로 지 계획대로 한 거죠. 양화는 송료 일척 여기 치는 여기 말이 척자라고 봐야 합니다. 한 마리의 고유저에서 그 공자가 공자님 집으로 한 마리 고유저건 이 고자가 불 삶은 그런 뜻이니까 아마 새끼 돼지를 부은 새끼 돼지를 한 마리를 부어가지고 공자님 집으로 딱 갔다가 예절상 자기가 존경하는 분한테 선물 보낸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을 존경해서 애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보내서 이 뜻을 표했다 소문 딱 나게 하면 공자님이 양화한테 새끼 돼지 고기를 받아먹었다 소문 나게 하려고 지금 그런데도 그런데 지가 나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갖다 놨다 그렇게 하려고 자기 공자님 피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그때의 법에 의하면 안조 당시적 휴부라만 당시 진행되었던 예절법이라고 예법이라고 하다니 당시에 진행되어졌던 예법에 의해서 보자면 그때의 예절법은 돼지새끼 애제까지 갖고 친견하려고 배우려고 왔는데 그 사람은 피해보다 갈 때 멀쩡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다. 그래서 옛날 당시의 법도에 의해서 보자면 돼지까지 애제까지 갖고 갖다 준 사람에 대해서 고개 들려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져보자면 내이 불왕 여기까지 우리 집까지 찾아왔던 사람한테 대해서 담례로 불왕 가지를 안 해준다고 한다면 이건 예절이 아니다. 그래서 공자님 어쩔 수 없이 애제 찐 애제 삶은 애제 하나 받아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자님도 양화 내 집으로 인사차 탑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한다. 그것이 내이 불왕은 찾아갖고 하고 빈손 온 것이 아니라 애제까지 정성들을 갖고 왔는데 뭘 저거 안 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참례로 집을 방문을 해야 한다. 방문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절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자님이 필수 도 양화 집을 가기는 가야 해. 필수 도 양화 집을 가야 하니 근데 양화 가니 집에 안에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어쩔 거죠. 단지 가서는 안 뵐 수가 없어. 그래서 양화 집을 찾아가기는 가야 하겠는데 그래서 가리에 가서 해배 탐례로 인사를 탑방문을 해야 하는데 속으로는 도저히 만나기가 싫어. 그래서 그때 썼던 방법이 공자님 같은 분도 살짝 속여먹는 방법을 썼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수연, 득죄, 불기, 양화 만약에 양화한테 받아먹고 양화집에 안 간다고 한 것은 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화한테 선물을 받아 먹었으니까 불기 탑방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원이 화타 유증마 왕래 그럴 때 바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왕래할 수가 있겠냐 말이야. 그래서 바라지 않아서 그 사람 왕래하기가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기를 가야 걷는데 피해버려야겠다 말이야. 그래서 배상화 난신적자란 말은 나라에 불충한 놈이고 또 부모한테도 불효한 놈들 다 못된 짓 그런 놈들 말해서 난신적자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못된 놈한테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기는 탑방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배상 그를 피해버려야겠다 말입니다. 배상화 난신적자
교황적 악명, 난신적자한테 돼지 받아먹고 그 집까지 방문했다네 한 소문을 갖고 그것이 만났다네 한 소문이 된 것이죠. 만났다네 한 소문이 나는 것을 그것이 바로 말은 난신적자하고 교황했다고 하는 악명입니다. 못된 놈하고 선물 받은 결정을 갖다네 한 것이 남 입살에 오를 때에서 어쩔 수 없이 예전사 같이 좋아서 갔겠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난신적자와의 서로 간의 교류 왕래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악명, 비난을 배상, 살짝 피우고자 하여서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정적 유하 그렇게 표현당은 뭐냐면 그래서 공자를 공격하는 사람 정적들도 없어서 유하 공격 자기적 구실 공자님을 공격하는 구실을 유하 살짝 피하게 멈추게 하고 있다. 유하만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예상 같지만 보기에서 마지막에 갔다네. 그래서 좋아서 한 것이 아니다 뜻을 보이기 위해서 적어도 공자님의 정적들이 공자님을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을 자기적 구실, 공자님을 공격하는 구실들을 피해버리기 위해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타상료 일계주의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상료 일계주의 한 가지 근본 뜻, 근본 생각을 중요한 생각을 상료 생각에 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진, 양화, 부재, 가적, 시후에 진은 틈탈진짜입니다. 양화가 어디 갔는가 봐라. 양화 어디 출타하는가 봐라. 어디 그 가까이 있으면 똑같이 보니까 양화 어디 갔는가 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양화가 고향 자리를 떴다. 집에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화가 부재가적 시후에 양화가 집에 없다 하는 사실 전부 알고 나서 그 틈을 타서 진이 틈 타서 그 다음에 그 해배 다 얼른 양환의 집을 해배 다시 인사차 다시 방문하는 답방하는 내용을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인사차에서 해배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가기로 했다. 그래갖고 저 양으로 이렇게 하면 일단 돼지고기 그 돼지 예제까지 받고 했으니까 도리를 다 했다. 아무리 유놈지라도 그래서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자님께서 양화한테도 견제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해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양으로서 기불견제를 이런 것은 불견제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견제는 않고 3년은 답방을 하고 보기 싫은 양은 안 만나고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전료 자기적 명절 이런 상황 속에서 공자는 그 양화 같은 놈한테도 꼭 예절은 꼭 지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예절을 받으려고 하는 명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 자기 예절을 지킨다고 하는 명가를 보전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을 다 세우고 가셨는데 불려 뜻밖에도 생각과는 달리 반노상 집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양화가 그 눈치 보고 있었던 것이겠죠. 양화 반노상 집을 그 양화 집에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길 가운데서 각 하양화 당상료 양화를 당상료 뜻밖에 바로 딱 부딪혀서 만나버리게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화는 공자님은 안 만나고 이제 피우려고 하셨는데 양화는 딱 만났을 때 옳다 잘 되었다 이제 환영한다는 뜻으로 적극적인 표현을 내준 것이 그 다음에 나온 양화의 방법이다. 양화가 뭐라 하냐? 양화가 대공자설 공자님 보고 하는 말이 딱 만나서 라이 내라만 아니라 라이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반가운 형식을 취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자님이 나한테 왔다는 것은 아마 소각대기를 옆에 사람 다 들리게 했어. 라이 공자님 오셨네. 그리고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아유하 요근 이설 내가 당신한테 그는 가까이 긋자고 발톱꿈치 긋자니까 꼭 말이에요. 내가 당신한테 꼭 내 정성 다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유하 내가 꼭 당신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 다음에 내용 보십시오. 이제 얼마나 양화가 겉으로 속으로는 경계하면서 겉으로 이 공자님한테 야보거든요. 니 저마 유 본사 그대는 당신은 이 문제에서 본사란 말은 뛰어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 못하는 전문적인 능력이다 지식이다 그런 말이죠. 당신이야말로 이 저마 유 본사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뛰어난 학식, 박식, 정보, 기능, 장점 그런 것들이 본사예요. 당신은 뛰어난 자기 전공했던 지식과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당신 가슴 속에 있는 그 뛰어난 경륜을 저 본사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을 불시전 이 시국에 와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 아까 말하자면 이쪽 제 나라에 와서 실천을 않고 빠져나간다고 말이에요. 불시전 사회에 대해서 알려서 전기하지 않고 덮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다면 임국가 혼란 이 나라의 어려운 처지에 임국가 혼란을 임을 맞을 인격에 당해가지고서도 이것은 저 난도시 인마 이것은 올바른 일, 의진 일, 진짜 백성들을 사랑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겠어? 당신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을 감춰버리고 안 나타나면 어쩌란 말이오. 그렇게 해갖고 겉으로는 하늘같이 높여주고 속으로는 정치 참여 안 했다고 꿀질 한번 해가면서 순간에 양화가 공자님과 대화를 주도권을 잡아본다고 말이야. 기가 막힌 이게. 그러니까 공자님 그 말 듣고 어쩔 것이야. 그 공자님은 참 어떻게 대답을 줄을 딱 늘어놓지 만나갖고 왜 시국이 이런 당신 쓰고갖고 정치 그 경륜을 펼치라고 한단 말이야. 공격을 해버리니까 가짜는 놈한테 지금 느닷없이 물려갖고 대꾸도 하기도 안 해도 얼음 처리가 됐어. 그래서 공자님이 멀유 판법 판법이라면 여기 대응하는 방법이죠. 판단 이 판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능자입니다. 옛날 공무원들 관직자들이 기관장이 반드시 처리하는데 판공이라고 판공비 판공 판공 자기 입장에서 일 처리한 것을 판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자면 공자님은 이때에 어쩔 수 없이 원류판법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러나 아무 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호 다만 당당하게 조로짠 그저 적당하게 말이에요. 부연설 그 말에 대해서 대꾸는 해야 한다 말이에요. 부연설은 대응해서 보충해서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생각 다 있어. 그 말하는 말이 부시.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말로 양화가 얘기했는데 당신 시국이 이런데도 당신 경륜을 펼치지 않고 피해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잖아. 근데 아니야. 난 생각이 다 있을 뿐이야. 난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일단 딱 부결하고 나는 생각 다 있단 말을 당당하게 내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화가 안 지고 또 다시 설명합니다. 양화가 우선 다시 말합니다. 니 저마 희환 천녀 정사. 그래 당신 그 안다 했으니까 정치에 대해 참여할 뜻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이 저마 당신은 이처럼 희환 천녀 정사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사에 참여할 뜻을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하자면 부처럼 아니란 말은 나 참여할 뜻이 있다 뜻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기꺼이 나라를 참여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런데도 각 누차 착과 기회 당신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당신은 착과 잘못해서 그 기회를 항상 여러 차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누차 놓쳐버렸지 않냐. 기회 주면 참여 않고 피하고 놓쳐보고 했지 않냐. 그렇게 해갖고 그 말은 당신은 아까는 백성들을 위한 인의 마음이 없다 하는 얘기 공격은 다시 돌려서 갖고 다시 양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말로 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판단 능력이 부족하지 않냐. 그 말은 두 번째로 공격한 것이 공자에 대해서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이렇게 당시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신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냐. 난도시지마 그런 지혜가 난도란 말은 지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로 해서 지혜가 없단 말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앞에 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는 마음이 없다. 꼭 공격하고 두 번째 와서는 당신은 지국을 처리해 나가려면 뛰어들어야 할 텐데 안 뛰는 거 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찬스를 못 잡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봐서 처음 만나갖고 공자님이 기세 꺾는 방법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당신은 인이 없다. 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냐? 난더러 말이 인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지혜가 없단 말은 반대적으로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없지 않냐? 이 지혜가 없단 말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그 다음에 뭐라 하면 부식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해. 나도 지혜 다 있어. 그 말을 공격 반격을 하면 부식 그렇게 안 해. 지혜가 없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두 번 공격했으니까 다시 양화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이나 걸렸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아주 긴이란 말 딱 붙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이야. 딱 붙어서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야. 핍박한단 말이야. 그 말은 무엇이 얘기냐면 더 빠져나가려고 네가 당신 빠져나가려고 잠벌었지만 못 빠져나간다. 그 말은 못 빠져나가게 핍박을 하는 말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시간이죠. 시간은 당신이 지금 인을 실천할 기회 그 다음에 지혜를 사회에 봉사해야 할 기회가 있는데도 안 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세 번째 뭐냐면 시간은 일천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일천천 날마다 하루하루 말이에요. 일천천 하루달 시간은 날마다 과거로 지나가 버린다. 연세는 시부동 일정만 이 시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연세가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 인적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꼭 기다려주지 등자는 기다려주지는 않는 거 아니냐. 당신 지금까지 시간 놓쳐버린 걸로 와서 언제 기회가 있어. 그렇게 갖고 이제 지금 당장에 참여해라고 말로 양화는 양화대로 세 번째 지금 완전히 몰아가고 있어. 논의가 양화 논의 보시오. 얼마나 논의 정의는가. 우리가 그 후에 다 짰을게 그렇지만 그 다음을 듣고 나서 공자님 속으로 어째 내심 속에서 내선 속으로는 애가 타고 답답해 죽겠지. 내심 속으로 마음 속으로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심에는 내설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속이 뭐냐면 양화한테 된 아주 옹졸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하고 싶은 말과 더불어서 뭐냐면 양화에 대해서는 심오 통전적 아주 심오 여기 어쩌는 그 나쁜 악자가 아니라 미워를 어쩌요. 대단히 싫을 정도로 대단하게 통절적인 가슴이 통절이란 말은 고통으로 인해서 가슴이 끊기다고 말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그 생각이 양화에 대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가시타 멀유 영양 그 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로 양화를 꺾을 수 있는 말 이게 알지란 말은 중지시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알지란 말은 말 못하게 꺾어버릴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자님한테는 원류 영양 그 알지 당장에 그 가서 꺾어버릴 수 있는 양화 기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영양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리 안 떠올랐어요. 완전히 딱 걸려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소위 그래서 소위 진양 피면 여지 발생 직접적 충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공자님이 할 수 있는 걸 보여. 그래서 소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자님께서는 진양 모든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해서 양은 영양을 전부 발휘해서 뭐든지 첫째로 피면 여지 그 여지는 양화와 더불어서 발생 직접적 충돌, 양하고 멱살 잡고 싸움한 것 직접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야겠다는 방향으로 모든 생각을 기울이고 이 말 속에 뭐예요? 화가 답답증이 나도 참는다 그 말이다. 꾹 참으면서 지혜롭게 그것을 양하고 그 자리에 쌈판 벌어진다거나 논쟁 벌어진다고 해서 피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첫째의 중요한 공자님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유지 표면상적 정상관계. 그래서 표면상으로 봐서는 저쪽에 있어서 제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화라는 사람과 공자님과 사이에 만난 것이 정상관계. 싸움하고 부해나가고 또 싸움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돼지 갖다 준 것에 대한 담례의 정의로 만난 정상적 관계를 표면상 유지하려고 하는 데다가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수연 공자는 구상 설료 설료 거주관 그런데 유지한 방법을 해서 양화한테 기본적인 방향 자기 입장을 분명히 세운 것이 뭐냐면 그런데도 여기에서 수연 그러나 공자님께서는 말로는 설료 구상 뭐예요 거주관 양화한테 나라 필요할 때 나라를 위해서 국가에 관직에 봉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이 바로 말하자면 주관 나라에 맡긴 관직을 맡아서 정성껏 수행한다고 말이지. 여기 주자는 행할 행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라가 필요한 관직을 위해서는 내가 가서 언제든지 가서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로는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상은 뭐예요? 실제상은 그렇게 한다면 어디로 갈 거죠? 제 나라에 밑에 가면 아까 말하자면 양화 밑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실제상은 제 양화 파지 조정적인 시국하에서 현재 양화가 파지 조정적 즉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조정의 이 시국하에서 양화 밑에 들어가서 그 말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나 양화가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조정의 시국하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시국하에서는 타는 시종, 독선, 기신적 태도 그런 데 가서는 밑에 들어가서 부안으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공자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자기가 지켜야 할 이 기본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해서 독선적 자기는 꼿꼿한 하나의 아까 말하자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중용적 기본 자세를 내면적 자세를 독선적 자세라고 표명했다. 독선적 자세를 태도를 유지해 왔다. 독선적 기신적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것이 바로 말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결론 부분입니다. 하견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제 모순 충돌, 모순과 충돌이 붙어갖고 있는 대로 모순 충돌이 불천매적 정화에서 보통 뺐던 것이 아니에요. 그 모순과 충돌이 지금 첨예하게 붙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하에 있어서 그래서 원료 필요인 어떤 필요인 위치,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원료인이지 격화 충돌을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켜서 안 되겠길래 원료 충돌이 있어서 안 되겠길래 그래서 초성 불가 수습적 국면. 그래서 충돌이 있으면 뭐예요? 수습할 수 없는 국면을 일으키니까 그런 것이 앞에 있는 원료는 뒤에까지 다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인의적 충돌이 이루어져 갖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화이불류 그 사람들과 한테 어울리지는 않으면서도 화이불류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붉은시 보지도 그 사람은 한 통속 어울리지 않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태도이기도 하란 말이에요. 자보지도리가 되고 야시 강자지도 그러면서도 그 사람 모두 그 사람들 자기는 자기들을 지켜나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자기를 보는 도리인 동시에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자기를 지키는 각각 독선적인 얘기죠. 자기 자세를 지켜내는 강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화하고 싸움도 안 하면서 그 순간에 대화에서 쳐도 안 되면서 쳐면도 끊고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자님 같은 분은 당신의 지조를 태도를 분명히 딱 지켜왔다 하는 사실을 뭘 의미하냐. 이것이 바로 화이불류나 서로 간에 서로 두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체면상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공존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화이불류 상황 속에서 한때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자기 대지혜를 유지한다. 여기서
103페이지 밑에 셋째 줄에는 자기 대지를 지은 유전은 무엇이냐? 싸우지 않으면서도 너는 네 도리를 지키고 나는 네한테 불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내가 해 가야 할 방향들을 당당하게 너한테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둘이 현재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그 문장 마지막에 있는 대로 붉은 시 자아보허리 도리, 자기를 지켜나가는 도리를 지켜나간 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붉은 시 그 다음에 야시 뭐뭇 아니라 자기를 지켜나간 것일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자의 도리도 또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설명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도 공자님께서 참고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양호하고 싸움을 안 하면서 양호하는 양화 역할을 하게 하고 당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독선적으로 당당하게 자기 모습을 양화한테 다 보여주셨으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어려운 처지에 공자님이 감정을 억제해가면서 참고 견디면서 아까 말한 확 쥐어 박아보고 싶은 증오한 마음이 있어도 통제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을 지켜왔던 대목을 설명하고 있는 다시 말하자면 다시 103페이지 밑에 세 줄을 봅시다. 화이분류를 실천해 나가는 하는 지혜의 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흔호적 전석 하나의 사례를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 나름대로 생각난 대로 설명을 했는데 잘 알고 모르는 수 그냥 알기 쉽게 한다고 사를 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어려운 처지에서 공자님도 참고 견디면서 유지합니다. 단지 그러면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미국 가서 지금 바이든을 만나고 있는 우리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쩌냐? 이와 같이 할 얘기를 꼭 해가면서 채통을 지키고 대한민국 대통령 채통 지키고 지금까지 독립운동 하셨던 애국자들 입장도 지키고 한 것과 유지해 가면서 양쪽 미국 대통령 체면도 생기고 대한민국 대통령 체면도 생기고 지켜나가고 한 그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얘기한 대로 103페이지 밑에 셋째 줄에 나온 대로 이것이 화이분류해 가면서도 같이 이 두 나라 입장을 지켜나가는 여기 최종 대지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오늘날 이런 지혜에 관한 방법을 우리 윤 대통령이 알고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대목에서 한번 보시면서 공자님이 하셨던 것과 윤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한 것과 한번 대조해가면서 어쩔 것인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끝내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다음에 시간은 우리 윤대중님한테다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 것 같습니다. 바로 하시고 일찍 식사하러 가시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 지금 바로 하시고 그냥 식사 시간 바로 가자고? 예, 식사 시간 좀 당겨서 가시는 걸로. 그 대신에 긴급하게 가실 분도 있으면 좀 갔다 갔다 오죠. 예. 이것이 방금 이런 겪었던 일들을 저도 몇 가지 겪었던 것들 있거든요. 안 붙이고 빠져나갔던데 나중에 점심시간에 커피 오면서 이것이 저는 아직은 안 되니까 스케줄상에 저는 조금 뒤로 내주십시오. 뒤로. 아니 그 발표 시간 아니라 그런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제 점심 먹고 커피 오면서 우리 형남이 누이 형남씨 건강했어? 좋았어? 아니, 어디 아팠어요? 어떻게 그래도 괜찮아요. 안 되겠어요. 저 병원에 좀 가야 되겠어요. 지금? 왜? 힘이 없어? 아니, 다 온몸이 다. 응? 온몸이 다 없어요. 어쨌거나 죄송합니다. 제가 물좀 갖다 드릴게요. 내가 보고자면 전화한다. 네. 그래.
교수, 예. 여기 부분 공자님이 이 상황을 모면해가면서 수습해가는 모습을 적당하게 나타나면서 설명하긴 했지? 예. 한신도 동네 카페들 가방 사이로 기억하잖아요. 나도 근달 패스는 포위당해갖고 당하려고 할 때 예. 이런 식 방법 갖고 하면서도 당당한 내 입장을 세워갖고 빠져나왔던 것들이 겪고 있었다고. 이게 바로 이것이 공자님 방법이에요. 형님도 동신학교에 있을 때 건강 사람들 데리고 수학여행 간다고 할 때 경상도 패들 한 태도에 부딪혀버렸어요. 예. 아니 집단 싸움이 되겠어. 그래서 내가 형님아 전화할게. 그냥 호통하고 팍 접었어. 대한민국 모든 제자들은 모든 대한민국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 동시학생들만 내 제자야? 너 경상도 어디 갈까? 거기서 온 애들 너는 내 제자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내 찾아가는 정리로 포용해야 가냐? 그것이 대한민국 주는 교사와 학생과 사제간에 있는 큰 경리다. 직입장만 갖고 부질적이 만들면 그것은 너그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질서에 앞서부터 그쪽 선생님들이 내 악성의 기가 딱 죽었다고.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반갑게 화합해서 얼마나 수습에 갔으면 좋겠냐. 내가 그래야 너희들 지도하고 계신 이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자면 인생 교육의 후배 입장에서 내가 그분들 경배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편견을 쓰냐. 그랬더니 그쪽에 나 얼마나 쓴다 박수자 그래서 딱 수습이 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앞서고서 서로 간에 얘기하고 꼭 하려라. 그래서 그때 그 풍토 속에서 경상도 애들하고 그 젊은 그 순간 싸움 나쁘지 않아요. 그럼 아가 한번 꽤 쪄갖고 여기 전교원 선생님들 계신 데 앞에서 제자들이 앞에서 수축은 나도 어떻게 그냥 그때 썼던 방법이 요 방법이었어요. 자, 시간 내켜서 효과적으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진행하십시다. 들어오십시오. 시간이 5분 지나버렸습니다. 주원 시간이 특히 우리 임견 선배 얻은 큰 형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같이 공부해왔던 우리 가슴속에 마음과 뜻과 소망을 한뜻 결속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에서도 이로 간곡하게 부탁 말씀 올린 것은 혼자만 글로 쓰실 것이 아니라 생각을 주기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에 스님께서 보내주셨던 여러 가지 글들을 받아 읽고, 저만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저 내자한테 자랑스럽게 소개해주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사람이 형님이 보내준 글들을 읽은 것을 듣고 어떻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그 감사의 말씀을 이게 말씀 올리면서 지금부터 임기현 선생님 특히 해남 윤씨 집안의 대화합을 이끌어오고 계신 큰 어른이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서 박수 환영을 한번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이제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것이 너무 짧아가지고 발표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이제 같이 또 돌아가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하나를 이제 뽑아본 것이 정약용 선생 그 타산의 그 생애와 사상으로 본 기록의 힘이라는 것을 저희 박성무 씨가 우리 회장님 와서 한번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의 그런 것 속에서 같이 한번 제 나름대로의 또한 그 사귄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들려드릴까 합니다. 짧고 그리고 또 캐캐묵은 것이지만 또 제 마음속에서 그 솟구치는 하나의 그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합니다. 우리 타산 정약용 그 선생은 1762년에서 1836년 동안에 사셨던 18세기 그 후반에 경기도 광주군 초부방 마현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조하면 능내리 마지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부친 진주 목사를 여진을 한 정태훈 씨의 5남 3녀 가운데서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타산 선생은 그 앞의 정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정재원 씨는 1730년에서 1792년 그리고 그 어머니 되신 분은 해랑 윤가로서 1728년에서 1770년에 살았던 분이십니다. 또 어머니 그 해남 그 윤가는 우리 고산 제 본문의 그 윤손도의 그 후손인데 그 3대 화가로 유명한 공제 윤두소의 손녀였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바로 타산의 외증조부가 되십니다. 그 친가인 그 앞에 정씨는 호남계의 명문 집안으로 타산의 선조들에는 연달아 그 8대에 걸쳐서 홍문과 벼슬을 했고 8대 그 옥당 집안이라는 명예로운 그런 칭호를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가가 호남의 대표적인 그 남인계 집안으로서 항문과 벼슬로 이름이 높은 그런 넉넉한 살림의 호남 부호의 이름을 듣던 그런 명가. 그리고 정약용의 그 형제들은 가장 큰 장형은 그 정약용과는 이복 그 형입니다. 즉 의령남씨 소생의 정약현이고 그리고 그 정약현 씨의 첫 부인의 처음으로 그 천주교를 받아들인 이벽의 누이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황사영과 그 결혼을 했습니다. 이 황사영은 또 천주교의 그 박해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머니 그 해남윤씨 소생으로는 둘째 형 정약전과
셋째형 정약종이 있는데, 그리고 또 누이가 그 이승훈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승훈은 그 천주교의 저희들 그 천주교의 첫 세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승훈이라고? 그 성모 김씨 소생으로 정약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타사는 그 유형론과 이익으로 이어지는 실학을 그 개성을 하는 그 학자로서 북학파의 그 한 사람으로서의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실학의 그 직대성을 하신 그런 학자가 되겠습니다. 타산의 그 일생 동안에 500여 권에 넘는 그 저술, 또 2,700여 수의 시를 남기고 1836년 75세의 삶을 일기로 그 고향집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그런 그 생활이 되겠습니다. 이 타산의 생활을 보면 4단계로 그 분류가 할 수 있어요. 그 첫째 그 생애는 먼저 그 공부하는 그 수학기로 생각이 됩니다. 유년 시절부터서 그 공부를 과거에 그 합격할 때까지의 시간을 1단계로 그 잡습니다. 결국은 이때가 벼슬 하기 전까지죠. 그러면 벼슬을 언제 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과거 합격을 한 때가 28살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기는 28세부터서 벼슬을 그만둔 38세까지의 그 사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특한 군주 그 정조대왕의 재임기간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한림학사, 홍문관 교리, 암행어사, 곡산도부사, 동부승기, 형도참의 이런 그 벼슬을 지내면서 정조의 치세를 도와서 이른바 조선 후기에 문예부흥기를 이룩한 시점에 그 중심에 섰던 그런 조선 후기에 문예부흥기를 이룩한 그런 하나의 강력한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시기는 40세부터서 57세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유배기관입니다. 유배기관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때는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에 빠져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도 이 타산의 진면목을 살리는 가장 찬란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그 많은 제자와 저술과 이런 것이 엮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결국은 해배가 풀려가지고 고향집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입니다. 그 생을 마감할 때가 결국은
7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75세까지의 그 마감하는 것이 결국은 그때 많은 그 저술 같은 것을 했던 것을 그 남양주에 와서 그것을 다시 그 교정을 하고 다듬고 그리고 완성하고 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다산이 오늘 저희들에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제3기와 4기의 그런 훌륭한 그 문헌으로 남기는 기록의 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그 사람이 기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거가 되겠네요. 그 저희들 그 보면 타사는 그 먼저 그 성장기에 보면은 타사는 어려서부터서 그 영리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도 잘 짓고 글도 잘 짓고 그래서 그 천재적인 그런 칭찬을 많이 그 받았고 9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타산의 그 스승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경서와 역사서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5살에 그 첫째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그 결혼을 했는데 홍 씨와 그 결혼을 했는데 그 병마절도사를 역임을 한 홍화보의 따님이었습니다. 당대 남인계의 명망이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이때 그 이과는 이익의 그 증손이 됩니다. 또 이벽, 이승훈 등과 같이 교육을 하면서 이때 실학파 충시조라 할 수 있는 그 유고를 처하게 되면서 이 실학에 관한 공부가 사숙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20세 전후에서 이 과거 공부를 본격적으로 그 힘을 기울였는데 급기야 그 22세 과거에 합격을 해서 성균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정조대왕과 처음 그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나게 되는 때 정조대왕과 이 타사는 10살의 차이가 있어요. 10살에. 그러니까 이때 정조대왕은 32살이고 타사는 22살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만남이라는 것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무렵의 23세 때 그 이벽에게서 천주교에 관한 그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이벽에게서. 그래서 천주교에 관한 그 책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하는데 그때는 아직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그런 감명을 받으면서 그쪽에도 기울였던 시대가 23세, 24세, 25세 시대예요. 그
그다가 이제 그 28세까지 올라와서 28세에 대과에 그 합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대과에 합격해서 그 벼슬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타산의 그 사환기가 되겠습니다. 벼슬의 시기가 돼요. 28세 때 그 벼슬에 나아간 그 타산은 이 규장각 초계 문신으로 발탁이 되어서 이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게 되면서 그 규장각에 있는 많은 그 책들을 그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그 30살 때 그 전라북도 그 진산 사건이 이루어져요. 1791년인데 이 발생한 이후로 이 정적들에게 많은 그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그 정조대왕이 그 아버지 그 사도세자죠. 그 사도세자의 그로서 그 양반 그 묘소를 갖다가 옮기기 위해서 그 배달이 그 설계를 할 때 바로 이 정약용의 천재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에 의해서 이 배달이 설계를 했고 또 그러다가 그 31살 때 부친상으로 염학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정조로부터서 수원 화성 그 설계를 명령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수원 그 화성을 갖다가 아주 그 단시일 내에 그 완성을 해서 그 오늘의 그 화성이 이루어지고요. 그 33세 경기 북부 암행어사로 나아가서 백성들의 그 차복상을 목격하고 권조를 휘둘러 민폐를 끼친 관리들을 처벌하도록 정조에게 보고를 해서 그 하나의 그 기강을 잡는 그런 일들. 또 4월에는 1795년 4월에 중국의 소주 사람 주문모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신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그 천주교에 대한 그 압박이 심해지고 이를 빌미로서 그 영의정이었던 그 최저공들 그 남인 세력에 대한 전치 공세가 그 서인들로부터서 아주 강해져요. 네. 그런데 또 그러므로 해서 그 정약용을 갖다가 그 정부 안에서 금정 찰방으로 그 좌천을 하고 이수문이 예산현으로 유배를 보내고 천주교의 그 혐의를 씻어주고자 정치적 그 공세를 벗어나게 그 해줍니다. 그러다가 1797년 6월 정조가 타산을 동부승지로 그 임명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타산은 동부승지를 그 사양을 하고 상성을 흘려서 천주교에 대한 자신의 그 입장을 솔직히 그 밝힙니다. 그 상소는 타산의 한때는 천주교의 좀 가까이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 천주교를 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사직 성서를 낸 다음에
한 달 정도. 그다음에 다산은 그 황해도 그 혹산 부사로 그 임명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다산을 갖다가 헐뜯고 또 시샘이 미워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또 곡산 그 부임길에 대모자 이계심을 만나고 다산이 그 관청의 행정에 항의하는 그의 태도가 오히려 관청을 밝은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권위적 자백을 부정하고 백성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는 농민간의 자세를 몸소 실천을 했습니다. 다산은 곡산 부사로 있을 때 2년간 직접 한고을에 피폐한 그 민생을 구제하고 누적된 폐단을 바로잡는 행정을 펼 수 있었습니다. 38세가 되던 때 정조는 다산을 다시 조정에 불러 형조 참의에 제소를 했습니다. 곡산 부사로 있으면서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위의 정치적 공격이 아주 고조가 되었습니다. 다산이 39세 봄에 처자식을 거느리고 마연으로 돌아와 가지고 참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겨슬은 하지 않고 낙향하면 공격을 받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있었는데 정조가 갑자기 그 세상을 이때 떠나버렸습니다. 39세 때 정도 나왔습니까? 38세 때지. 그래서 이제 낙양에 있던 다산은 그 노자의 도덕경 중에 겨우 그 시대를 건너 조심조심한다는 그런 걸로 해서 자기가 살던 그 서재 당호를 여우당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세상과 거리를 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적들이 칼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주교 탄압의 명분으로 신유옥사가 1801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먼저 정리와 다산의 학문에 밝은 제왕이 왕위에 오르면 경연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서 궁궐에 임금과 유생들이 모여서 경사에 대한 열띤 토론과 또 수시로 또 많은 학술 토론이 열려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지편전 학자 신하들과 자주 열렸던 공연을 결국은 정조대왕이 규장각 초계 문신들과 모여 앉아서 경학과 사학을 강론하고 토론했던 일은 천추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산은 28세 때 문과에 급제를 해서 초계 문신이 되자 그 다음엔 29세에 수시로 임금이 열었던 경연에 초대되어서 39세의 뛰어난 그 학자 임금과 정말로 깊숙한 학문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고요. 결국은 그 28
6세 때 그 장원급제에서 그 들어가기 전까지도 몇 번의 그 시험이 있었는데 정교들이 시험이 좋은 그 답안지인데도 불구하고 급제를 안 시켰어요. 늘 다시 그 썩은 피가 하나에 술취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하나의 그 예가 보면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뵈니 임금이 다산의 시험 답안지를 읽게 하고 무릎을 치면서 칭찬하기를 네가 지은 것이 사실은 장원보다 못지 않았다. 다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너를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 훌륭한 임금과 어진 신하의 만남을 품은지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산이 22세 때 친사과에 급제해서 임금께 사은하던 자리에서 만난 품은지회로부터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던 학생 시절에 임금의 하명을 받아서 학문과 정다에 온갖 지혜를 바치면서 임금과 신하가 마음에 맞아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 시작했고 28세 때 마침내 그 다산의 문과에 급제하면서 정식으로 벼슬길에 오르면서 다산의 지혜를 국가 경영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금과 신하가 뜻이 맞아서 긍정적인 역사 창조가 진행될 때 두 사람 사이를 흔히 모수지계라고 표현하는데 임금이라는 물을 만나서 신하인 물고기가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공간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22세 풍은제 이후 다산과 정교는 모수지계 사이로 훌륭한 문예 부흥기를 창조했는데 다산은 정말로 인정하고 알아주던 학자, 군주, 정조가 있었기에 성균관 6년의 학문 연마와 벼슬살이 10년의 기간 동안 정조와 다산은 제대로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뜨자 끝내 다산은 알아줄 임금이 나오지 않아 나라는 망하고 민족은 불행에 빠지고 맙니다. 다산과 정조의 마지막 이별의 이야기를 다산은 너무도 슬프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800년 6월 12일 달 밝은 밤에 홀로 한가롭게 앉아있으니 규장각 아전이 한서선 10권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임금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근래에 책을 편찬한 일이 있어 바로 불러드리려 했으나 민세소를 수리하여 아직 결기가 되지 않았으니 그분께나 궁궐로 오도록 하라 하셨다면서 책 10권 중에서 5권은 집에 남겨두고 5권은 책의 제목을 써서 다시 들여보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얼굴을 못 뵈니 다산의 글씨라도 얼른 보고 싶은 정조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이때 다산은 감동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다음 달로부터서 임금님의 병환이 나타나고 딱 보름 만에 하늘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다. 그날 밤 그 하사품 마지막을 떠나시며 베푼 은전이었고 임금과 신하의 그린
거기서 끝나고 말았다. 정조는 그 2월 28일 붕어했습니다. 다산은 18년에 그 귀양살이 고향에 돌아와서 그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옷깃을 적셔 곧바로 따라 죽어 지하에서라도 임금을 뵙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한탄을 풀어 썼습니다. 예, 다산의 그 유백이 보면 신사옥사는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나이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 청정을 하고 조정의 주도권을 노련 벽파가 장악한 가운데 발생합니다. 천주교 배척을 명분으로 강적을 제거하기에 나선 것입니다. 신유 옥사로 다산의 셋째 형 정약동은 순교하고 한때 천주교를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거리를 둔 둘째 형 정약정과 다산은 기나긴 유배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산의 첫 유배지는 경상북도 장기였습니다. 황사형, 백사형 사건으로 서울에 다시 압송된 다산은 그해 11월 하순에 둘째형 약전은 흑산도로,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길에 오릅니다. 형제는 나주 그 율전에서 눈물로 헤어진 뒤 서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형은 흑산도와 후산도에서 그 유배 생활을 하다가 16년 후에 죽고 다산 강진에서 그 유배 생활을 하다가 18년 후에 귀향하게 됩니다. 다산은 그 유배 기간에 좌절하지 않고 역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그 한나의 학문의 저술 활동과 그 시점. 첫째, 거기에서 사의제가 있는데 1801년 겨울부터서 약 4년간 그 사의제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의제는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갔던 것이 고성사 보은삼방이고 1805년에 겨울부터서 1년 가까이 거기서 있고, 그러면 세 번째가 제자 이정 이학래의 집에서 1806년 가을부터서 약 1년 반 동안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가 네 번째 그 다산 초당에서 그 윤단의 그 하나의 그 초당인데 저기 1808년에서 약 여기에서 10년 동안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의 이런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산이 그 강진에 도착했을 때는 추운 겨울입니다. 11월 달이니까 춥지요. 40세 때입니다. 대역주행이라 모든 그 접촉을 피하는데 이때 그 다산을 아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문박, 강진의 그 동문박 매방가, 밥을 파는 집입니다. 매방가의 그 주모였습니다. 그 주모가 그 다산 갖다가 방에다 들여놨어요. 그럼 다산은 아무 할 일이 없어 벽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그러기를 몇 날 며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모가 하는 말이 대장부 사나이가 그 공부를 했으면 끝까지 할 일이지 어디 여기 와서 한숨이나 쉬고 놀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 주모가 꾸짖었습니다. 꾸짖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여기에는 못 배우고 못 먹고 서러운 사람들이 많이 그 살 것이다. 이런 곳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고 글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당신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좋은 생활을 보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거치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방법으로 죽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아주 그 감명을 받고 거기다가 사회제라는 간판을 걸고 그 학생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의에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회제라는 것은 그 네 가지 마땅한데, 즉 생각은 맑아야, 용어는 장엄해야, 말은 과묵해야, 그리고 행동은 중후해야 한다 하는 그 다짐을 하면서 학문에 열중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그 귀양 온 사람들에게 그 감시와 압박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차츰 시일이 갈수록 이것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서 결국은 타산이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절의 그 스님들과 그 교류가 되죠. 그 학문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절의 스님들이 높았어요. 수준이. 그래서 절의 스님들과 늘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산의 그 외가가 해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의 그 해남은 그때 당시 그 많은 그 서책이 많이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얼마 없지요. 아는 사람이 서책을 보지 모르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문명자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제 외가와의 그 이제 왕래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서책을 외가의 책을 많이 갖다가 보고 돌려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에 가서 그 서책이라든가 또 해남의 그런 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산의 그런 머리가 많이 더 펼쳐지고 또 무엇인가 더 수준에 할 수 있는 그 일할 수 있는 반경이 넓어졌다고 봅니다. 다산의 제자에는 강진읍에서 그 사이제에서의 그 제자들, 그리고 다산 초당에서의 그 제자들이, 그 다산 초당에는 18제자가 있었고 그 음춘에는 10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그 뒤에 같은 그 모임을 갖고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지방의 문화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됐다고 합니다. 다산이 그 1818년 그 해배되기까지의 마지막 기간에는 이 경세학 연구의 그 대부분은 그 다산 초당에서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경세일표라든가 농민 심서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했고, 이때 이제 마치지 못한 그 흠음 심서는 남양주에 가서 고향집에 가서 조수를 바쳤다고 합니다. 다산은 수많은 그 서정시, 사회시를 많이 지려서 19세기 그 초반에 강진 일대의 풍속과 세태를 그 읊으면서 농어민의 그 참상과 또한
이런 것을 시어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다산에 맞는 해배 이후가 되겠습니다. 18년에 유배를 마치고서 고향에 돌아온 다산은 저수를 수정 보완을 계속을 했습니다. 소롱교 석천 신작, 노릉교 대산 김맹순, 연천 홍석주 등과 같은 석학들과 학문 결의를 했고, 다산의 그 해갑 때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자찬 묘지병을 썼는데 여기서 자신의 호를 갖다가 사암이라고 지었어요. 예? 사암. 네. 이 사암이라는 것은 100세 이후의 석인들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 해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100세 이후의 석인들을 기다려도 미혹됨이 없다 해서 따온 이름이 사암입니다. 학문적 자부심일 수도 있고 훗날에 대한 기다림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836년 회원일인 2월 22일, 양력으로는 4월 7일입니다. 회원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그 가족들이 모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원일은 떠났어요. 회원일에 떠났어요. 네. 회원일이 뭡니까? 학문적 업적. 나는 이제 결의를 얻었다. 하늘을 나에게 학문을 연구할 기회를 주었고 벼슬 하느라고 당파에 시달리느라 책도 못 읽고 저술도 못 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학문 연구에 몰두하자 하는 신념하에 있습니다. 강진읍의 그 사위제 주방에서요 그런 거 다짐을 했고, 강진읍에 그 뒷산에 있는 고성사가 있는데 이 고성사의 그 절의 주음들과 교유를 했고, 궁동년의 제자 이학래의 집에서 그 이제 주연과 상례에 대한 그런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808년 강진읍 도안면 만덕리 길동마을에서 다산 초당에 그 안주하면서 사서 육경에 대한 연구를 하고 1816년 경학을 마치고 1818년 해배 데뷔까지 경세유표, 목민신서 등을 저술하고 다산학단이 만들어지고 다산계가 그 학술단체가 만들어지면서 경집이 232권, 문집이 260권 이런 책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산의 가르침과 사상은 경전의 뜻이 밝혀진 뒤에야 비로소 도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도를 얻은 뒤에야 비로소 그 심술이 바르게 된 뒤에야 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경학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 232권의 경전의 연구소를 그런 뜻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 선유의 합설에 따라서 뜻이 같은 무리면 두둔하고 뜻이 다르면 그 공력에서 감히 의논조차 못하게 하던 그런 시대에 그 경전을 빙자해서 이익을 도모하는 무리들이 그 많이 있는데 진심으로 그 선을 바르게 그 마음을 바르게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서를 갖다가 좀 더 현실에 맞게 시대에 맞게 그 율곡이나 그 퇴계나 또 주자나 이런 성리학을 갖다가 읽기에 힘들었던 것을 풀이해서 알기 쉽게
좀 더 실생활에 적응해서 경도를 풀이했고 또 학문 풍조를 내무비 비판하는데 그 일침을 가해서 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줬다 하는 이런 것이 타산의 그 학문의 길이었습니다. 먼저 이 결론으로 보면은 타산은 그 계열가였고 변화주의였습니다. 그 현상을 그대로 두고 역사를 발전을 기대하는 일은 연목고이다. 공직자는 고치고 바꾸는 일부터서 시작해야 한다. 복지부동하는 그러한 공직자는 필요 없다. 결국은 공직자는 목민의 목에 의미를 부여하고 명확한 인식을 하고 공무에 집행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해서 오늘 위약한 제 강의는 이쪽에서 어디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드리고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이 큰 차원에서 정리가 되었으니까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 윤전 선생님 그 주장들이 정리되지만 그것은 윤선 혼자 일이 아니다. 우리 전체에 관한 학문적 방향에 관한 엄청난 큰 밑거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학교에 제가 학문으로 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남대학 다니면서 이 한국에 타산하고 현재에 있는 학자들 중에서 제1인자라고 볼 수 있는 박성무 선생하고 저와 나이는 3살 차인데 박성무 선생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대학 다닐 때부터 결의해갖고 말은 제가 형인데 실제는 내 선생은 박성무입니다. 은거히 국이 행위 단기도부터 시작해갖고 공부해야 하는 얘기를 할 때 제일 첫째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은 박성무가 인용했던 사람은 바로 저기 능주에 계시는 정암 선생이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물론 다 대부분 이제 맹자입니다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박성무는 타산 선생님 그 목민심서를 비롯한 그동안 책들 흥엄신설한다거나 국가 개조의 이런 데를 보다 앵긴대로 나오기만 하면은 나한테 얘기하면서 형님은 그러다 않고 공부하고 짜대기면서 그만했죠. 그래서 제가 그 박성무한테 강하고 싸웠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자면 그 이론들이 특히 앞으로 새로운 차원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 전통시대와 구시대와 새로운 시대 앞으로 전망과 연결된 데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던 영정조 때 이루어진 우리나라를 부흥할 수 있는 찬란한 참 민족 부흥 내지 문예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눈치 보다가 우리가 잃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 살려내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새로운 시대의 진로를 우리들이 조금만 머리 쓰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지금 엄청나게 싹 까져 있습니다. 이거 갖고 몇 가지 갖고 히트 치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연결시켜서 살려나가야 하는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냐. 그렇듯 할 만한 투자를 잘만 하면 우리 무등산 부처님 정신이 딱 기다리고 보여주고 계시고 무등산 북에 솟아오르는 태양이 우리한테 그 서기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뜨거운 몸에서 바로 하나를 재구편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발상법에 관한 중요한 자극을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윤전 장형님께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박성무가 썼던 타산에 관한 두 가지, 타산에게 배우다 한 것과 타산 편견 두 가지에 관한 것들을 가능하면 보다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에 관해서는 다 아까 말씀하셨던 타산 일대기뿐만 아니라 학문의 그 소망과 당신이 못 이룬 것에 관한 간절한 기대를 한다거나 방향에 관한 것들을 그분이 다 정리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오늘 어떤 점에서는 오랜만에 참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대해서 아우야 정신 차려라. 그 대신에 흔들리지 말고 해야 그 정신 차리라고 하는 간절한 우정을 우애 넘치는 사랑 넘치는 형님 말씀을 가슴에 해주면서 이것이 우리 저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큰 복입니다. 하늘이 되신 복이다 이 생각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스스로 자강불식하는 마음으로 더 공부를 하고 오늘 가르치기를 바라고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형님은 혼자 개인을 주시가 아닙니다. 이분 하늘이 되신 우리한테다 정신체라고 보내신 하늘 사명을 전해주신 말하자면 사사는 군신이고 오늘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또 부처님이 보내신 보살도를 수행이라고 하는 하늘 계기를 전해주시는 하늘음으로 서음으로 생각해서 오늘 일년의 말씀을 이렇게 무식한 말로 한 말씀을 드리면 형님은 하늘이 보내신 벼슬을 실천하고 계신 천작, 천도를 천인의 도리를 우리한테 전해주신 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성 다해서 감사한 뜻으로 박수라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형님 말씀 듣고 나기 이런 귀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나도 왜 시작지금 잔소리만 하고 제가 지냈구나 하는 생각하는 여러 가지 후회도 됩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방향이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가슴에 새겨갖고 느껴진 바가 있으시면 이 다음에 다 형님한테 배운 뜻에다가 뜻을 붙여서 더 큰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방향, 우리 경륜에 관한 일들을 다 혼자만 가슴에다 딱 한지를 하지 말고 또 구체화시켜서 우리 공통적인 신전 개발, 마음 개발, 정신 개발 운동에 다 참여하시는 제 사명에 관한 자각을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 감사하다는 뜻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단 시간이 딱 12시 되어버렸네. 공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아호 사암 100세가 되어 성현들 100개 부끄러움이 없다 아니 부족함이 없다 하셨는데 그 사암의 한자가 어떻게 되는 거 궁금해서요.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산이 선생님